오늘 스타벅스가 소개하는 책은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입니다. 이 책 제목처럼 요즘 중국을 볼 때마다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김기수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수 박사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책 반갑습니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중국 도대체 이러나. 중국에서 좀 싫어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오지는 않으셨나요? 아직까지는 못 받았는데. 아, 그래요? 예. 세종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국제정치 경제를 연구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제 경제 관계가 있잖아요. 예, 예. 일반적으로 통화, 금융, 통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근데 그것만을 연구하는 건 이제 우리가 국제 경제학이라고 하고 저희 전공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권력 관계를 예. 빼내봐요. 숨어있는 힘을 찾아내는 힘을 겁니까? 예, 바로 그거죠. 예, 예. 그게 제 전공이라고 보면 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경제 현상 속에 있는 각 국가 간의 역학관계라든가.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어디가 더 앞으로 세질 것 같다 또는 우리나라가 어디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논제죠. 예. 그건 어떤 그 국가 전략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예.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우리 이해와 입지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렇네요. 논리적인 자료를 제공하죠. 예.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이 제목은 출판사에서 지었습니까? 출판사에서 그러셨습니까? 원래 제목은 중국의 그 가능성과 한계 이런 식이었죠. 사실 이제 책 내용 그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그거 이제 소 제목들이 쭉 있잖아요. 그것도 다 출판사에서 제 제목을 좀 더 각색을 다 했죠. 그런데 워낙 그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그럼요.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 제목이 더 낫다 하는 거를 잘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의 만약에 이게 잘 됐다면 그분들의 업적입니다. 이 책 보면서 아주 최근에 아주 최근 정보까지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집필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작년 9월인가 그럴 겁니다. 월간조선에 중국 경제의 한계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이 출판사 사장님이 보셨대요. 그 글을. 그래서 그 기획국장님을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출판사장님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늘려서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서 책을 내는 게 어떠냐 제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집필을 하게 됐죠. 그런 어떤 의문이 계속 있으셨겠네요.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를 좀 밝혀야겠다. 그런 건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원래는 이제 제가 전공 부분 책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은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쓸까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우연히 굉장히 앞당겨졌죠. 그렇군요. 역시 21세기 들어와 최대 화두는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더라도 그 이제 중국의 어떤 복잡한 어떤 경제적 부상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제 정치 경제학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는 게 우선 좀 큰 범위에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좀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냉전 체제라 그래서 미소 두 강대국에 의해서 세계가 사실상 양분되면서 지배가 됐죠. 근데 소련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1991년 12월에 이제 붕괴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혼자 남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패권이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패권이라고 부르면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패권까지는 아니었어요. 소련의 도전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양극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걸 의미하죠. 그 사실상 단극 체제로 바뀐 상태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미국의 라이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중국이 급부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 한 15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그 생각은 다양하게 나왔겠지만 워낙 큰 규모고 그다음에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죠. 왜냐하면 규모가 큰데 거기서 플러스 10% 10%씩 복리로 계산이 되니까 경제 한 20년 성장하면 어마어마해요. 그 규모가. 그렇네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죠. 놀래고
약 한 4, 5년 전서부터는 중국이 좀 가만히 있다가 그때까지는 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요? 근데 4, 5년 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죠. 그 심지어는 미국이 뭐라 그러면 니네 일이나 잘 처리해라.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그게 이제 한자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광양회. 맨 처음에 도광양회. 전그 요새는 뭐 돌돌 피빈 뭐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미국 국무대였다가 거기에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나오니까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나오는 거죠. 이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미국을 도전할 수 있을 건가, 미국은 지금 쇠퇴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이 얼마나 빨리 성장을 했나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최근에 강대국의 흥망 폴 케네디 교수가 쓰신 그걸 읽어보니까 뒷부분에 전망하면서 중국이 부상할 거는 예측하고 있지만 뭐 이 정도의 규모로 또 이 정도의 이상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렇죠. 그 당시는 이제 그 80년대 워낙 일본이 그렇죠.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오히려 분석이 많고 근데 물론 거기도 이제 일본은 좀 기울 것 같다 이런 분석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이 빨리 부상할 거다 이건 참 예측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런 면이 있죠. 일단은 작은 국가 단위에서의 급성장은 다 증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도 20여 년을 거의 10% 이상은 성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이 최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대통령 말기 그때까지 88년대까지 우리가 물론 도중에 굴곡은 좀 있었지만 고성장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다르지만 소련 같은 경우도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블라디미르 레닌 초기 네프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 그 바로 그거죠.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랑 비슷한 거죠. 그때 뭐 어마어마했어요.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적도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군요. 그럼요. 물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초기 때도 경제 성장률이 대단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에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대단하죠. 그 규모에 비해서는. 그 나라도 거의 뭐 8, 9%를 거의 10년 이상 끌고 간 기록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근데 서구에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어디도 한꺼번에 10몇 %씩 성장한 예는 없어요. 그럼 이제 왜 그게 가능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역사적인 경험으로는 우리가 생산 요소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물품을 생산하려면 기본 요소가 있죠. 첫 번째 자본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노동이 들어가죠. 사람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일정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죠. 이게 4대 요소인데 일단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4대 요소가 적당히 들어가서 운영만 되면은 경제는 성장해요.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박 대통령 시절 그때는 이제 그 국가가 주도를 워낙 잘한 면이 있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똑똑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가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당시 후진국에서는 거의 예외적으로 우리 한글이 워낙 우수하고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 요소들은 들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네 요소가 적당히 배분되면 일단은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이제 수출주도 정책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 그게 성장을 하려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로 수출주도 정책이 됐는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해서 서구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선진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미 시장이 개척이 된 거예요. 제공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시장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그 이후로 나온 국가들은. 그러네요. 싼 물건만 파서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로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생산의 4가지 요소가 들어가서 적당히 잘 운영이 된다 하면은 물론 올라가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도 그 범죄에 들어갑니다. 큰 범죄. 그 다음에 뭐 과거 소련은 이제 이 우리나라랑 좀 틀리고 계획 경제지만 나름대로 계획 경제에서 거기도 엄청난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 4대 요소가 들어가서 이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 따라온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발전 모델은 우리 거를 가져다 썼던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봤죠. 그럼요. 우리나라 박 대통령 모델 거의 갖다가 썼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투입이 그대로 산출로 돼서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세계 주역 중에 한 곳으로 왔는데 예. 김 박사님 이제 이런 질문을 예, 던지셨어요. 예, 예.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계가 맞을 준비가 돼 있느냐. 예. 거꾸로 보면 과연 중국이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느냐. 즉 거의 이제 패권 국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간단한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 국제 질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질서는 이후에 어떻게 됐건 영국, 미국의 부산물이라고 하면 큰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 국가들이 남겨놓은 가장 큰 유산이 자유거래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무역, 자유자본거래입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질서라 그러죠. 예.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이 자유 질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돈을 번 거거든요. 예. 우리가 수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수출선이 보장돼 있고 수출을 하는데 안보가 보장돼 있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영국이 물려준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무역 체제를 어떤 사람은 공공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종의 우리한테 주어진 공공재 비슷하게.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이 이제 이걸 답습을 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답습을 해서 이걸 더 발전을 시켜놓은 게 지금 현재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세계화라는 얘기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물건 거래 그러니까 그 재화 용역 거래죠. 무역이죠. 그 다음에 자본 거래는 거의 완벽하게 자유주의 수준이에요.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물건 팔 수 있고 그렇죠. 자본 이동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배경 하에서 중국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의 발전도 이제 그 그렇죠. 시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묻어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선진국이나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들어와서 이 모델, 이 배경으로 잘 살게 된 국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한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질서가 주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 질서를 지켜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수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환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이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흑자를 내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 전체가 유지되죠. 적자 나는 국가는 뭐 매일 적자 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적어도. 그렇군요. 지금 이 질서가 이런데 중국이 여기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과거 일본, 한국처럼 이 질서에 부응하는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이완화 그게 이제 이완화 절상이 바로 그 얘기죠. 그렇군요. 근데 저쪽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생각을 안 하다가 아니 그걸 못하면은 이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요새 서방의 생각입니다.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상태로는 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중국만 일방적으로 이 자유무역 질서에서 수혜자가 되는 이건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인식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근데 그런 인식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극단적인 방안들은 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역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고관세를 매긴다든가 그런 건 다 있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오랫동안 설득을 해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 지금 이 상태는 못 끌고 가는 구조가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뭐 이제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다.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번에 그게 처음 나왔죠. 연 평균 성장률 7% 낮춘다고 나왔죠. 전인대에서 이제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압력이 오면서 외부보다는 내부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음. 상태로 고성장으로 끌고 가면 인플레이션하고 자산 버블을 계속 갖고 가요. 그러다 그게 터지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일단 놓고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구조적으로 스스로 자유주의 질서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강압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은 그 길로 갈 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일단 보겠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자가 다 섞여 있다고 봐야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내부의 어떤 본질적 한계랄까요? 예, 구조적인 문제랄까요? 그런 게 어떤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요. 예. 아까 제가 생산에 4대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럼 4대 요소를 지금 현재까지 중국은 단순 조합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예. 그 단순 조합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하나씩 따져보면 알죠. 예. 공산주의 국가하고 영토는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비용이 거의 안 들죠. 그렇죠. 예. 더구나 이제 그건 또 사유화돼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중국이 지닌 가장 장점이죠. 아, 예.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두 번째 노동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대의 예, 노동력을 예, 갖고 있는 국가고 유휴 노동력도 현재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월등한 장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본이 들어간 거라고요. 예. 자본은 외국에서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수혜액이 역사상 제일 많은 국가가 지금 중국입니다. 예. 연 거의 1,000억 불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 중국 속으로 그럼, 자본이. 예, 예. 작년 통계 같은 경우 거의 1,000억 불이에요. 900억 불 후반대니까 예. 1,000억 불입니다.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문제가 되죠, 이제 여기서. 근데 기술은 우리 처음에 1960년대 우리가 수출할 때도 처음에 뭐 했어요? 가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기술이 없으니까. 예. 제일 간단한 거. 예, 제일 간단하고. 그러니까 미식 몇 개 가지고 그렇죠. 만들 수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은 기술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고속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예, 물건이 예. 팔리면은. 예, 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서부터 노임이 올라가요. 그렇죠. 지금 예. 노임이 올라가는 게 요새 신문에 다 나왔죠. 예. 지금 상당히 지금 높아졌죠. 상당히 높아졌죠. 바로 이 현상이에요. 베트남하고 비교하니까 뭐 거의 뭐 2배 이상 예. 차이가 나던데요. 근데 이제 예. 다른 국가는 그 토지값도 올라가요, 사실은. 근데 예. 중국은 아직까지 이 압박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임이 올라간단 말이죠. 노임이 올라가면은 생산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것, 옛날엔 싸게 파는데 올라가는 것만큼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렇네요. 예. 그럼 그 수익률 떨어지는 거를 극복하는 게 바로 기술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기술 예, 개발이 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그래서 부분이 바로 그런 그런 거죠. 건가요? 생산성이라는 예, 개념 자체가 기술이죠. 예, 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국이 상당히 기술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거는- 우주선을 보내 뭐 아니요, 쏜다든가. 그거 좋은 말씀인데요. 기술에 대한 제가 말하는 정의는 여기는 지금 일본, 한국조차도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먼 부분인데 원래 기술의 정확한 정의는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우선 학문적으로 규명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물리학이죠. 예. 물리학, 화학, 생화학. 이런 기초과학에서 규명을 하고 그게 상품화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원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동아시아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일본조차도 원천 기술은 거의 없어요. 카피 기술입니다. 예. 자동차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니까 일단 서구에서 나온 기술을 모방은 해요. 모방을 해서 더 잘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 하나 만들어도 더 정확히 만들고 더 잘 맞추고 그래서 자동차 고장 안 나게 하고 이런 엔지니어링 기술들은 있어요. 근데 원천 기술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천 기술이 없으면은 일단 원천 기술이 갖고 있는 국가가 뻗어나가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일본의 예라고 보면 큰 그렇군요. 그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모방을 할 게 없을 때는 이제 막히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외 국가고 이건 지금 딱 두 국가밖에 안 나왔어요. 뭐 일본은 뭐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뭐 강대국이 됐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기까지 올라온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나게 했는데도 원천 기술은 현재까지도 부재를 해요.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 많은 경우는 카피 기술을 갖고 물건을 잘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는 이유가 우선은 이런 기술이 발달하려면 사회가 자유화가 돼야 돼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배경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치제도나 경제제도 이런 걸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한, 이따가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게 다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람을 옥죄죠. 상당히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념적으로나 그 체제에서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카피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인공위성 이런 걸 띄지 않는 대표적인 게 소련이죠.
그렇습니다. 예. 소련은 뭐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띄웠고 1957년도에 그 스푸트니크 쇼크라 그러죠. 예. 그래서 미국이 놀래가지고 이제 수학 교육 강화하고 이래서 케네디 대통령 때서부터 우주선 쏜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기술의 특징은 다른 걸 희생한 기술이에요. 아, 예. 그게 이제 서구와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바탕이 있죠. 어느 정도 있지만 예, 예. 다른 걸 다 희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원이 고르게 배분돼서 소비자 산업도 되고 칫솔도 잘 만들고 안경테도 잘 만들고 마이크도 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분배가 돼서 고르게 분배돼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고르게 분배되면은 각 섹터마다 먹는 그 수용하는 자본이 작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확 발전을 못 해요. 아, 예. 고르게 발전하죠. 천천히.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산업 4분의 3을 죽이고 예. 모든 자원을 군사부문에만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럼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소련 같은 경우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예는 2차 일단은 이런 게 있죠. 소련 같은 경우도 서구는 아니지만 예. 일단 유럽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짜르 시제 때도 기초 과학이 전혀 없었던 국가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우리 동양이랑 상당히 틀린 배경이고요. 거기서 세계적인 수학자, 물리학자 다 있었습니다. 예, 러시아에도 예, 옛날에. 예, 그렇죠. 그 생물학자도 있고 예. 심리학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이지만 서구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바탕이에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독이 그거죠. 예. 그때 엄청난 과학자를 데려가요. 소련이. 예. 그래서 당시 왜 독일의 과학자가 중요했냐 하면은 1900년 안팎에서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점령 직전까지 그때 세계 물리학계는 독일이 사실상 다 석권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다. 예. 과학 발전은 사실 이제 독일이 사실상 끌고 있었죠. 이끌고 있었죠. 그 부분을 상당히 가져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먼저 폭탄 만들고 로켓 만들고 예. 미사일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요소인데 일단은 다른 자원을 희생하면서 엄청나게 여기 투자를 하면 발달 속도가 높죠. 빠르죠. 아주. 예.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건 희생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련이 소비자 산업은 거의 희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라는 특징이 우리 동아시아 이런 국가랑은 틀리게 아무래도 유럽이었으니까 유럽과의 교류 때문에 기초과학의 뿌리 정도는 늘 갖고 있었다. 예. 예. 그다음 세 번째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독일을 지배함으로써 동독 지역이죠. 거기서 상당히 많은 과학자가 소련으로 데려간 거죠. 그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올라갔다고 보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의 가장 극명한 차이인데 제 책에도 잠깐 소개시켜줬지만 미국의 지금 군사기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80%가 민간에서 전용된 겁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예. 이거는 군사용이다라고 개발한 게 20%도 안 돼요. 또 어떤 부분은 군사용으로 개발해서 민간으로도 많이 가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그 제 대표적인 게 지금 GPS죠. 예. 그거는 군사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민간에서 개발돼서 기술이 발전되고 예. 그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 판단할 때 국가가 그걸 가져가요. 사가지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민간에서 일단 기술이 발달됐다는 건 의미가 뭐죠? 상업용으로 돈을 예. 다 벌었다는 얘기죠. 아, 예. 그죠?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이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게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군사 기술에 대한 투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리사이클링 된다는 거죠. 예. 상업용으로 돈도 벌고 그다음에 다시 군비로 기술이 이전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선순환이 있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건데요. 그다음 자본의 선순환도 있죠. 예, 그렇네요. 근데 지금 소련 같은 경우 그것만 말씀드리면 소련 같은 경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그러네. 주도로 군비를 개발하면은 군비를 발전시키면은 몽땅 다 리턴은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상업용으로 그게 팔아서 이익이 나와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의 제일 아픈 점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예. 첩경이 그겁니다. 아, 지금.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자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암만 큰 나라도. 예.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 이 서방들은 그거를 자본주의 메커니즘, 시장 원리와 상업 원리로 극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중국은 일단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카피를 하는 거지만 베끼는 거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의 이제 기술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물론 이제 기초과학의 역사는 이제 서구에서 시작됐고 또 이제 서구와 그 기반이 탄탄합니다만은 개방되면서 굉장히 이제 미국의 많은 유학자들 유학생들이 갔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이제 그런 과학의 어떤 기반을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 중국의 어떤 과학기술의 기반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지 않은가. 그거 비관적으로, 아니, 적어도 제가 지금 이거 말 나오다가 이제 기술 때문에 좀 끊어진 면이 있는데, 그게 일본, 한국과 비교해서는 일본은 뭐 워낙 메이지 유신이래. 소금을 완전히 받들어서 상당히 소한 국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한국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두 국가의 그 두 국가를 봐도 지금 현재 경제가 정체 상태예요. 기술 개발이 더 이상 획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국가 기준으로 이 정도인데 중국이 여기와 비교한다 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준을 기술 수준을 어렵다. 우리나라 일본이랑 비교하는 거는 그건 좀 넌센스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무역만 봐도 우리가 일본보다는 기술이 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제품을 생산할 때 주요 부품이나 중간재 기계 같은 거요. 그런 건 일제를 많이 써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일 무역 적자를 계속 겪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늘어나면은 무역 일본으로부터 적자는 계속 늘어나요. 이 중간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비슷한 구도가 밑에 하부 수준에서 이루어진 게 한중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부품하고 중간 소재를 우리나라한테 많이 의존을 해요. 중국이. 그럼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더 저급의 물건을 만드는 거죠.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한일 관계보다는 더 밑수준에서 한중 관계가 걸려 있는 거죠. 그거 하나 보면은 우리보다는 얼마나 기술이 뒤떨어졌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른바 국제 분업에서 그렇죠. 거기서 하위 체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술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발달했다면 그 하위 체계를 가질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지금 국민 소득을 저렇게 낮게 줄 이유도 없고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테니까 훨씬 더 잘 살아야죠. 지금보다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애초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은데요. 중국이 그러면 예측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2050년이면 이제 완전히 미국을 추월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최근에 보면 제조업 생산 규모에서 110년 만에 이제 미국을 따라잡았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 2020년쯤 달성할 걸로 봤는데 그 제조업 생산량에서 2010년에 약 10년을 땡겨서 달성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어제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과연 그렇다면 중국이 세계 제1의 국가로 가는 게 불가능한 거냐? 이제 기술의 문제는 그렇죠.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면에서 어떤 그런 발목을 잡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물론 있죠. 지금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리를 하죠. 아까 그 얘기가 좀 길어져서 중국이 위성도 쏘고 그러는데 왜 기술이 없냐? 아까 원래 질문이 그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소련 나오고 미국 나오고 다 얘기가 나온 건데 그건 한 곳으로 집중하면 돼요. 뭐 대통령 시절에 다른 건 몰라도 핵무기하고 미사일만 다 만들어냈죠. 그럼요, 만들었죠. 무슨 뭐 훔쳐서라도 만듭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 게 우리 생존이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다른 거 포기하고 이거 하면 우리나라도 다 해요. 그거는. 근데 even development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르게 모든 분야가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냐. 이게 장기 기술을 결정하고 번영을 결정하는 거지. 그건 뭐 한 군데 투자하는 건 소련은 안 했나요? 뭐 중국은 안 했나요? 그 정도 다 하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기술 이외에, 기술은 이제 그렇다 치고, 기술 이외에 다른 제한 요인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셨죠.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경제 성장이 지금 연 10% 내외죠. 20년간 지속되면 미국을 따라잡는다. 당연하죠. 복리로 계산해 보십시오. 달리가 아닙니다. 복리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거 경제 성장률이. 그럼 지금 미국의 약 3분의 1을 조금 넘어요. 5조 5천억 불인가 그 정도죠. 미국이 지금 14조 5천억 불 그 정도면.
그러면 5조 5천억 불, 아니 지금 5조 5천억 불에서 연 10%, 20년간 복리로 계산해 보세요. 그 미국을 2%에서 3% 선진국이니까 예. 그걸 복리로 계산해 보고 그럼 한 2025년이면 따라잡아요. 예. 그럼 여기서 질문은 연 10% 앞으로 25년간 성장된다는 그걸 어디서 증명을 해요? 난 아직 증명한 책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도 한다. 그렇죠. 뭐 이런 논리예요. 예, 지금. 대부분은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려면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이제 이미 토론을 했죠. 기술입니다. 예. 기술은 극복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예. 두 번째 금융 쪽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에 대한 연구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겁니까? 이제 allocation of capital이라는 게 있는데 예. 국가가 자원이 한정이 있죠. 그 자본이 한정돼 있죠. 그럼 이 자본을 어떻게 배분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따르면은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한테 줘야죠. 수익이 많이 나는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예. 그게 시장이 결정해요. 예. 시장이 결정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여러 개 있으면 기업이 여러 개가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벌 수 있습니다 하고 증거도 내고 자료도 내서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구워주는 축은 이제 은행이겠죠, 주로. 은행도 여러 개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것 같다. 그럼 이 수익성이 좋으니까 우리가 이자율을 얼마 결정해서 얼마 주겠다라고 A은행에서 결정했는데 B은행은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요. 자기가 볼 때는 더 좋거든요. 이게 조건이 이렇게 경쟁을 해야 돼요. 기업은 기업끼리 경쟁하고 은행은 은행끼리 경쟁해서 옵티멈이 나와야 돼요. 그걸 시장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시장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게 자본을 배분할 때 자원이 낭비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비효율적으로 거죠. 배분이 됩니다. 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걸 증명한 국가가 일본이에요. 놀랍게도. 일본이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냐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사회보장제도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우리 연금보험 이런 거 있죠. 그때 상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언젠가는 직장을 관둬야 되는 거고 늙으면은 그럼 뭘 갖고 먹고 살죠? 국가에서 연금을 100% 보장을 안 해주면 저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축을 일본 같은 경우 참 묘하게 국가가 우체국에 유도를 많이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체국 저축이 많아요. 우체국 이제 지점들이 동네마다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우체국 저축할 때 조금 인센티브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다른 은행이 하는 것보다. 약간. 그러니까 그 대신 이자율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우체국에서.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수탁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캐피탈이. 근데 이 캐피탈을 은행을 통해서거나 혹은 직접 그 기업한테 배분을 해요. 배분을 하니까 굉장히 낮은 이자로 들어갑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낮은 이자로 지금 국영기업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분을 할 때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쟁이 있나요, 여기서? 그러면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중에서 어디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난다는 걸 누가 판단하죠? 아까 제가 말한 때는 사람이, 그렇죠. 아까 시장은 서로 경쟁 때문에 그렇죠. 판단이 되죠. 그 기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정부한테만 잘 보이면 되죠. 그게 지금 일본이 기술 개발을 극적으로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려면 무슨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시장이 발달이 안 돼요. 기업이 안타까운 게 있어야지 뭘 하지. 이런 식으로 쉽게 돈을 주면은 그죠? 낮은 이자율로 주니까 미국 기업이랑 비교해서 평균 2.2배 정도 낮았던 걸로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이자율이. 미국 기업은 더 비싼 돈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갭만큼 일단은 유리하죠. 경쟁에서. 그게 70년대, 80년대 일본 기업들이 유리했던 이유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금은 올라가고 여기서도 토지값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프로핏은 줄어든다고요. 이득이 아까 똑같은 원리로. 이득은 줄어드는데 그럼 기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기술 개발은 인센티브가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인센티브도 없고 돈을 이런 식으로 쉽게 배분을 해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주식을 팔아서 주식시장에서 팔아서 자금을 모을 이유도 없어지죠. 그래서 미국의 일본의 주식시장이 약한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주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한다. 그럼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들어와요. 예. 들어와서 그걸 심판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왜 이득이 떨어졌냐? 당신은 기술 개발 안 하고 뭐 했냐? 그래서 미국의 그 CEO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이유들이 다 그거거든요. 그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그냥 바꿔버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거를 견제할 장치도 없고. 이 상태로 온 거예요. 오랫동안.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프로핏은 계속 줄어드는데 기술 혁신은 안 되고. 그럼 결국 제로죠. 뭐. 제로 성장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거 비슷한 구조가 지금 중국에서도 훨씬 더 일어나고 악화된 있다. 구조라고 봐야죠. 예. 여기는 그래도 민주국가고 예. 언론도 있고 일반 시민단체도 있고 그래도 최소한의 견제는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공산당 간부들이 곧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겸직이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기네끼리 이제 그걸 예. 배분을 하는데 지금 일본 정도 구조에서도 이런 모순이 나오는데 지금 그 정치 체제에서 자본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그거 하나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천정우 교수라고 있죠. 지금 예일대학 교수 하시는 분, 예. 자본의 전략인가 그거 쓰신 예. 그분이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4조 위안 정도가 금융위기 때, 예. 미국 금융위기 때 4조 위안 정도가 지금 대출이 됐거든요. 신규로. 예. 근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부실채권화 될 걸로 봐요. 5년으로. 앞으로 예. 몇 년 지나면 예. 이제 예. 다시 예. 그 부실채권의 원인은 아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예. 경쟁을 통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에 대출 안 되면은 그건 부실채권이 되죠. 이 기업이 망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기수 아까- 박사님 예.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게 어떤 사회 체제, 예, 정치 정확히 체제의 그렇죠. 문제로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고 저희가 있거든요. 정확히 예.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두 가지 짚어봤죠. 하나 기술 문제 짚어보고 이번엔 금융 문제 짚어봤다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사회 체제 문제로 돌아가죠. 그래서 정치 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 이제 두 가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예. 사회 체제 내지 정치 체제인데 그러기 때문에 민주화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잘 안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근데 이제 복잡한 얘기지만 아주 거두절미하고 아주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치 체제를 우리가 민주 체제라고 그러죠. 예. 민주 체제가 왜 나왔냐에 대한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건 자본주의의 부산물입니다. 예.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민주 정치가 그리스에서의 그거랑 틀려요. 민주 정치와 바로 그거랑 틀려요. 다르게 예. 예를 들어 바로 그거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민주 정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식 민주 정치 체제와 근대 민주 정치가 뭐가 틀리냐고 물어보면은 예. 그거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스는. 예. 하지만 근대 민주 체제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민주주의가 나온 겁니다. 예.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왜 민주 정치 체제가 나왔냐면 자본주의를 가장 잘 운영하고 발전시킬 정치 제도를 찾은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부산물로 보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예. 그럼 어떤 정치 제도가 가장 자본주의에 맞는 정치 제도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시장과 소유권을 보유한 시장의 자유와 소유권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가 아니면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예.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권력이라는 게 워낙 강하고 무서운 거니까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권이 분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리를 뺏어서 사법권으로 독립시켜주고 또 권리를 뺏어서 의회가 갖고 예. 그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불안하니까 대통령을 또 분리시켰죠. 3권으로. 예. 그것도 불안하면 연방제까지 해요. 그것도 불안하면은 언론까지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거의 오중장치로 이거를 견제를 해요. 견제학 균형의 질서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자본주의가 그런, 잘 작동하게 그런 하는 겁니다. 체제로서 체제로서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의미인 게 이 예. 원칙과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정치학, 경제학의 아주 핵심 원리인데 제가 과거 20년간 공부한 이 원리를 대입하면은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으면은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최근에 여러 중국의 미래에서 좀 긍정적으로 특히 보는 분들은 중국식의 발전 방식, 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모델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
우리 중국식의 모델로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얘기가 나왔죠. 예, 예. 뭐 다른 한편에서 이제 온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 정치 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그 서구식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했거든요. 예, 그런 게 지속 가능성 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논의는 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제가 여태까지 논리 전개한 거로는 뭐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예. 그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얘기죠. 그게 예. 중국식으로 독자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사례 몇 개만 대드릴게요. 일본 전성 시절이 1980년대 후반이거든요. 예. 그 일본의 GDP가 90년 안팎에서 일본의 GDP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미국의 3분의 2였습니다. 저 조그만 국가가. 그때 일본이 미국을 앞선다는 거를 조만간 예. 부인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그게 한 그 당시에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1990년대 서방학자들은 워낙 일본이 뛰어난 국가고 경제력을 엄청나게 한 국가니까 적어도 외적으로는 뭐 지금 서유럽에서는 당할 국가가 없어요. 예. 일본을 미국 하나만 남았고. 그렇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뭐 버블 붕괴되면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곧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예. 일본이. 예. 근데 못 일어나요. 지금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2000년 초서부터 다시 연구가 시작된 거에 일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예. 예. 그게 지금 이런 한계가 있었구나, 예, 예, 일본에. 예. 예. 근데 지금 그런 한계들을 그러니까 일본 수준에서도 이런 한계가 우리가 있는데 발견하는데 중국에도 지금 같은 한계가 예. 그럼 그때 있는데 일본이 전성 시절이요. 1980년대 후반에 유교적 자본주의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를 예. 휩쓸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대표적으로 얘가 일본이 들어갔고요. 일본은 워낙 자산 국가지만 싱가포르 들어갔죠. 예. 우리나라 다 들어갔어요. 예, 대만 예. 뭐 이런 컨퓨션 문명을 갖고 컨퓨션 캐피탈리즘이라고 있는. 했어요. 예. 그래서 서양학자들이 뭐 하여간 외형적으로 잘 사니까 당장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자기를 좀 희생시키면서 국가를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 다 나왔어요. 예, 멸사봉, 근면, 예, 그다음 근면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봤더니 유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쳤더라. 그다음에 스승을 공경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자기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여간 발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십시오. 바로 이것 때문에 안 된 거 아닌가요? 바로 이런 레거시 때문에, 이 유산 예. 때문에 아까 시장 경제를 못한 거 아닌가요? 역설적으로. 예. 그럼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 뭐 이미 20세기 초에 최강국 반열에 들어갔던 나라예요. 이미 1920년대, 예. 30년대.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하죠. 지금 그만큼 강하니까. 그런데 일본조차도 이걸 해부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 베이징 컨센서스다. 그게 어떤 근거에서 그걸 합니까 지금? 그럼 일본이 그렇게 승할 때도 예.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유교적 자본주의다 그런 말을 다 만들어놨는데 예. 그럼 이제 중국이 이제 올라오니까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거는 정치 체제는 이제 사회주의적인 예, 내지는 예. 이제 공산주의 예. 공산당의 유교 자본주의보다 더 좌쪽으로 가 있는 예.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적 질서를 가지고 가는 이런 방식의 이제 그럼 지속적인 발전 모델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발전은 없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현재 제가 볼 때는 정치학 근대 정치학 연구를 한 400년에서 500년 역사를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토마스 홉스 때서부터 보죠. 세계적인 연구는. 그다음에 경제학 같은 경우는 1700년대 이제 아담 스미스 때부터 보죠. 예. 그러면 그 역사가 보통 300년에서 400년 정도로 봐야죠. 과거 400년의 정치 경제학,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정치 경제학 모델은 없습니다.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 네, 예. 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그 근원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 책은 굉장히 이제 시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제 또 이제 그런 근원들을 같이 다루는데 저희들은 이제 주로 중국이 과연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느냐 그 한계점들을 오히려 이제 짚어봤고요. 최근 이제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북한과의 관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고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미적 비판이 있죠.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그 행동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어떤 이제 그
중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가 될 것이냐와 상관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양태가 왜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중국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나오는 현상은 없는가 하는 걸 우선 짚어보죠. 예. 일단 등소평 개혁 개방 이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건 사실이죠. 예. 경제적으로. 근데 정치 체제는 지금 공산주의가 있죠.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건 자본주의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유죠, 일종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과거 20년, 30년간 그거를 이제 맛보기 시작한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됐건 그거를 맛보면은 공산주의랑은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럼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좀 퇴색하죠. 정권을 바꾸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산주의식으로 전체가 뭘 해야 된다는 이념은 퇴색이 되죠, 당연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모 대통령 시절에는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이 컨트롤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1978년도 이후에 개혁 개방 이후는 이 연결고리가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만 가지고는 중국 민족을 통치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걸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 반대급부로 나온 게 저는 민족주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좀 퇴색해 가는 거를 보충해 주는 거죠, 지금. 민족주의. 그래서 민족주의 카드를 후진타오 주석 때부터 본격적으로 꺼낸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군요. 자기 자체적으로. 이게 사회 통합의 통합에 새롭게 그러니까 국민의 그 힘을 응집을 시키는데 뭐 생각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공산주의였다. 공산주의가 좀 무너지니까 민족주의로 대치를 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옳다면은 민족주의를 과시하는, 외부에 과시하는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이게 단순히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로 택한 게 아니라 자기네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점이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럼 민족주의는 쉽게 버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고 여기 이제 북한 문제도 일부 들어가는데 말씀하십시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놀랬죠. 연평도 포격 이후 포격이라는 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대낮에 포격해서 민간인 죽이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하고 중국이 얼마나 가까운데 그럼 북한에 대해서 따끔한 얘기를 하든가 뭘 해야지 그걸 뭐 끝까지 감싸고 이러는 데서 많이 충격을 받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중국은 우리한테 뭔가 작년에 화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이 책도 나온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게 하나 있는 게요. 가치 교환 불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관계를 보면은. 가치 교환 불가의 원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차원이 다른 가치는 교환이 안 돼요. 이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국이 북한에다 갖고 있는 가치는 안보 가치예요. 그럼 전략적인 이득에 대한 가치예요. 그다음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는 경제입니다.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가치예요. 이 두 가치는 차원이 틀려요. 서로. 기본 가정도 틀리고. 그러면은 이게 맞교환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저렇게 친하니까 북한이 못된 짓 했을 때 당연히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가치는 교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착각을 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자기네 안보 전략 가치가 북한에 있는데 이거를 침해를 한다? 그건 중국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중국의 판단이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가 자신의 논리대로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한 거죠. 그렇네요. 그건 교환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중국이 앞으로 결국 어느 시점에 성장이 꺾이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건데 감정적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미우면 중국이 또 이뻐 보여요. 그런 식의 감정은 있을 수 없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 속에 그런 또 게 있죠. 저희들 마음속에 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책에는 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중국한테 과거 몇 년 이상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당하면 또 이뻐진대요. 그게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그 인질이 자기를 납치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인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컴플렉스 비슷하면서 또 좋아해요. 그다음 속으로는 비하하고 이런 이중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 과거 수천 년 동안 뭐 중국이 큰 국가죠. 거기에 대한 위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하면 무조건 커가지고 어이구 이런 식으로 놀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과거 얘기고 왜 과거 얘기는 여기다 끌어들 이유가 없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랑 과거 중화 제국이 전성기 때 사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지금 한국, 일본의 번영 그리고 현재 그 번영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것은 서구 국제 질서 하에서 살아요. 우리가. 이 질서는 중국이 만든 질서가 전혀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럼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왜 과거를 디딤돌로 해서 엄청나게 컸다. 말 안 들으면 혼낸다. 중국이. 전혀 다른 세계, 단절된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데 왜 과거를 자꾸 끌어오죠? 끌어올 이유가 있냐는 거죠, 지금요. 제가 그걸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니까 지금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이해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안보 이해, 경제 이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에서 중국이 어떻게 비춰지나를 봐야 되고 중국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나. 근데 어떻게 따져봐도 우리 한미 관계의 이해보다 앞서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한중 간의 이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 간의 이해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를 따지는 방법이죠,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 안보를 책임져주고 있는 국가인데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나요,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 변수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뭐 강하면은 또 완편할 수도 있죠. 미국보다 훨씬 강한 국가가 나와서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한때는 우리도 어떡하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원조들. 그런데 그럼 중국이 그렇게 강하나 봐야죠. 강한 근거가 뭐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10년간 앞으로 20년, 30년간 연평균 10%의 성장을 계속하면 미국 따라간다. 그거 이외에 뭐가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군사력 같은 경우 얘기를 들면은 시간이 좀 괜찮은 제가 군사력을 잠깐 드리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김기수 박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보는 어떤 중요한 잣대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